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멘토와의 만남 나비효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효과 MC 김미루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탁철준입니다. 지난 방송 때만 해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지 밤에 문 열고 잤다가 지금 살짝 코감기가 들어서 코가 좀 맹맹한 소리가 나는데요. 청소년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9월 나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멘토님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달 멘토님은 한예종 연구원을 졸업하시고 시어터송의 극장장이시자 배우로 활동 중이신 송인선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이제 멘토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배우이자 극장 시어터송 대표를 맡고 있는 송인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송인선 멘토님과 함께 나비효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타임라인을 통해서 멘토님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멘토님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어떤 자세한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서 멘토님이 어떤 분이시고 멘토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러면은 멘토님의 타임라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픽을 진행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토픽은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네, 송인성 멘토님은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고등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 때 굉장히 방황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방황하는 학생이요? 네. 어떤 식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항상 정말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그런 화두를 계속 머리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찾느라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일남 이녀 중에 둘째인데요. 제 위로는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언니가 있고 밑에는 한 살 아래 항상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남동생이 있어요. 저는 그 중간에서 네.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래서 항상 저 둘보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내내 그게 참 괴로웠던 기억이 나요. 뭘 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게 찾는 과정이 저한테는 참 버거웠었어요. 그걸 제가 방황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꿈도 없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꿈을 찾게 되신 거예요? 제가 우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서클 활동에 들어갔는데 그게 방송반이었었어요. 근데 방송반에 들어가서 그 선배들이 저를 드라마 팀에 이렇게 넣었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 기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약간 발표 개념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때 드라마 팀 연습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드라마 팀을 하면서 내가 쟤보다 잘하고 내가 얘보다 잘하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재밌었던 걸 찾았던 게 처음이라는 그 생각에 이게 내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니에요. 고3 때 혼자 연기학원을 막 찾아다녔고 근데 저희 집에는 연기를 전공한 연극 쪽에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굉장히 뜨아해 하셨어요. 부모님 뭐 전체 가족들이. 그래서 학원을 알아보고 선생님을 제가 혼자 알아봤는데 지원을 해주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막막하게 꽉 막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 선생님을 알아서 찾아가서 제가 가르쳐 달라고 돈은 대학 가서 갚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해주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연기 수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저희 부모님 아시고 그때는 지원을 도와주셨죠. 그렇게 해서 제가 연극 쪽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다가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어쩌면은 저희 집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조금 늦은 맞아요. 고등학교 시기에서는 그런데도 이렇게 꿈을 발견하시게 된 그러게 것이네요.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고 흔히들 부르죠. 그러면 한예종과 멘토님이 어떤 인연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예종을 처음 지원할 때가 95년도고 그게 연극원 2기, 그러니까 두 번째 2기부터 시작되는 과였었어요. 94년도에 학교가 만들어졌고요. 그때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연극과를 시작해서 그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게 그때는 그렇게 막 지금처럼 지금 연극영화과 들어가려면 정말 준비해야 되고 각 학교별로 준비해야 되는 게 다 다르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준비할 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원했던 거는 얼마나 갖고 있는 게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다른 이상한 습관이 안 들어있는지, 그리고 귀가 열려 있는지, 가르치실 거를 우리가 잘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중점적으로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 합격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은 연기과에 들어가서 95년도에 4년간 공부를 했죠. 근데 워낙 그때 경쟁률이 셌는데 그 속에서 뽑힌 동기들이 전국에서 한 24명이 그때 모였는데 다들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빼고 다 여기 다 천재인가 봐. 막 그랬대요. 저도 그랬고. 근데 사실 굉장히 다들 평범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만큼 다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훈련하고 4년간 아침 9시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수업이 계속 됐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가족보다 동기들을 더 많이 받고 뭐 신체 훈련, 뭐 워크숍, 온갖 종류의 뭐 호흡 훈련 같은 거를 4년간 계속 받고, 그리고 3학년 때부터는 오디션 제도가 딱 도입이 돼서 3학년 때부터는 그 동기들 간에 오디션을 보고 정말 뽑힌 애들만 데리고 공연이 올라가고 그런 구도로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만 가면 다 모든 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학만 들어가고 또 원하던 데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너무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경쟁과 스트레스가 막 오더라고요. 경쟁 치열하고, 그리고 경쟁 치열하고 막 뒤에서 막 우는 애도 너무 많고, 되게 치열하게, 그리고 너무 강도가 센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낙오되는, 뒤처지고 나중에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 버거워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그걸 또 그냥 다시 가고 그런 연속의 4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정말 사회 나갔을 때는 정말 큰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시 해보고 시도하고, 경쟁 때문에 막 위축됐다가 다시 시도하고 그랬던 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멘토님의 연기 수업이나 혹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받으셨던 모든 사회활동 그리고 수업들이 지금의 멘토님이 사회활동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럼요. 그 당시에는 네. 몰랐는데요. 네. 네. 지금은 알죠.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네. 연기 수업 중에 저는 사실은 제가 연극 전공을 할 게 아니니까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는데 연극 수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업 같은 거 있을까요? 뭐 가장 좋았던 교수님이라든지? 굉장히 많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아주 초기 멤버였기 때문에, 초기 기수였기 때문에 수업들이 질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교수님들도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같이 밤새 주셨고, 근데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것도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를 모시고 와서 학교에서 그분들하고 워크숍을 하게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지금으로서는 막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그런 어떤 마임 리스트라든지 어떤 무용가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직접 코치 받았던 게 굉장히 큰 경험과 자산이 됐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어쩌면 공부라기보다는 훈련에 가까운 네. 공부도 하죠. 이론 수업도 합니다. 네. 네, 그런 커리큘럼을 받고서 이제 스웨덴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뭔가 연극이라고 하면 브로드웨이나 네. 그런 쪽으로 유학을 갈 것 같은데 네, 굳이 스웨덴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때 이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나라를 선택할 수는 없었고요. 스웨덴이란 곳에 가서 제가 어느 기간을 지내야만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지금은 스웨덴이란 나라가 무슨 약간 친근하게 다가오잖아요. 뭐 가구도 있고, 뭐 이끼아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스웨덴에 뭐가 있는지 저 하나도 몰랐거든요. 가서 근데 북유럽 연극이 되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스웨덴에 가서 우선 거기서 연기를 하거나 수업을 받으려면
영어가 굉장히 잘 통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 당시 영어도 잘 못했고, 근데 스웨덴어를 꼭 배워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스웨덴어 학과를 가서 스웨덴어를 배우고 되게 열심히 스웨덴어를 공부했었어요. 나중에 스웨덴어로 꿈까지 꿨어요. 너무 막 계속 외우다가 자고 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스웨덴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막막했어요. 정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언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정말 맨 땅에 다시 헤딩하는 그런 느낌이 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2년여간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거기에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스웨덴 배우들하고 같이 워크숍하고 배우로 살짝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얻었던 가장 좋은 자산은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스웨덴과 북유럽 쪽에서 열리는 모든 공연과 모든 전시회를 다 본 것 같아요. 뭐 공연이라는 게 연극뿐만이 아니고 뭐 콘서트, 클래식 콘서트, 춤, 뭐 미술 전시회 이런 것들을 샅샅이 빠지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연극에 대한 목마름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런 걸로 막 목마름을 채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 역시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은 한국말도 안 되고 멘토님 말씀하셨던 건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웨덴어를 새롭게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워크숍도 다니고 연극도 하시면서 그러면 멘토님의 연극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한시도 제가 스웨덴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배우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걸 볼 때나 누군가를 만날 때나 뭐를 대하라고 어떤 걸 찾으려고 할 때 연극 쪽과 항상 관련된 거를 찾고 보고 배우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떨어져 있고 연극 활동을 살짝 안 했어도 제가 그분이와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 있으셨던 만큼까지도 연극에 대한 그런 사랑이 깊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전에 소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어터송이라고 서초구에서 극장을 새롭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느꼈을 때는 보통 연극하면 대학로를 떠올리기 마련이고 그리고 대학로에서도 특히 유명한 공연들만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굳이 그렇게 직장인들이 많고 그리고 대법원이 있는 어쩌면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있는 서초구에 이런 예술의 자리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계기는 분명히 있고요. 우선 제가 배우로 활동하다가 극장을 짓게 된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극계에 복귀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었어요. 5년간의 공백기를 갖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필드에서 일하려고 할 때 체제도 많이 바뀌어 있었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떠나기 전에는 많이 극단들의 시스템이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적응하고 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서 그것도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공연을 배우로서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제 자신이 연극이란 분야의 배우로서만 활동하는 게 뭔가 성에 차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더 내 목소리를 내고 싶었고 또 내가 이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한국 관객들을 위해서 어떤 연극을 해야 되는지에도 고민이 되게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가 몸담게 된 극단 그룹 동시대의 오유경 연출을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예술의 목표가 비슷하고 생각이 잘 맞으면서 그런 집단을 만나서 같이 극장을 운영해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꾸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시어터송을 개관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해화동이 아닌 대학로가 아닌 왜 서초동에 극장을 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현재 서울의 극장 90% 이상이 해화동 대학로에 모여 있어요. 근데 현재는 많이 상업극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대학로에서 하는 모든 공연들이. 거기에 대한 저 자신의 약간 저는 워낙 대학로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제가 일을 하는 필드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정돼 있고 한우물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좀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나와서 정말 다른 종류의 관객들을 만나고 그쪽 관객들과
좀 더 연극이란 문화를 더 퍼뜨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었어요. 지금도 강하고요. 근데 서초동은 지금 제가 한 20년째 살고 있는 곳이고요. 네. 제가 잘 아는 곳이고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열게 된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상업극이 주를 이루는 대학로에서 한번 벗어나서 좀 더 현실과 생활로 들어가서 관객들을 또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굉장히 제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좋은 연극 한 편은 보는 관객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연극의 입지가 너무 좁아지고 있고 상업물에 너무 몰리고 있는데 그게 연극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관객들을 다양한 좋은 연극으로서 만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서초동에 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보통 연극을 생각하면은 지금 한창 또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예술의 의미보다는 점점 상업극, 네, 그런 네. 식으로 변질이 돼가고 있는 시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개인 극장을 운영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 극장을 운영하시면서 네. 멘토님이 하고 싶은 연극 그리고 연기를 해나가고 계신데 그런 자신에 비해서 이제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상업적이란 부분이 절대로 나쁜 음.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재밌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연극은 재미있고 이게 상업성을 절대 배제한 게 아니고요.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성을 띠고 있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그 양극관을 같이 묶으면서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공연 보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같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 부분을. 어떤 상업성을 지나치게 띄기보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으신 건가요? 네, 같이 공유할 수 있는요.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 부분을 항상 문화 쪽은 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가장 연극으로 표현해보고 싶으세요? 근데 그건 되게 다양해요. 뭐 미혼모도 있고요. 네. 지난번에 했던 건 약간 근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소스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읽고 있는데 지금은 탈북자 쪽을 연구하고 있고요. 여성 문제 연구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그리고 저는 되게 지금 말씀해 주셔서 독특했던 게 보통 연극 배우들은 딱 연극막이 내리면은 그대로 무대에서 퇴장하고 관객들은 그냥 무대를 그러니까 객석을 빠져나와서 그 상태로 끝나게 되는데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관객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시게 그럼요. 여기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연극을 한 편 보고 나면 사람들이 자리를 쉬 떠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여운이 자기가 남아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나도 저기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것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저는 그게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장이 없다는 그런 장이 별로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을 하나 보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를 텐데요. 거기에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멘토님의 타임라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잘난 형제들 사이에서 자기 꿈을 찾다가 이제 연극을 시작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나서 한예종에 입학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회 활동하시고 이제 연극에서 이제 배우시면서 그게 또 멘토님이 지금 활동하시면서도 큰 자산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 유학을 가시게 되셔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연극 문화를 접하면서 어쩌면은 그게 좀 더 멘토님한테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극 배우 한국 들어오셔서 연극 배우 활동하시다가 이제 극장을 차리게 네.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멘토님이 이제 돌아보셨을 때 멘토님의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청소년들은 아직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네. 늘 언제나. 네네. 그러면은 멘토님이 보셨을 때 이런 공부하는 청소년? 사실 공부만 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멘토님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해오셨거든요. 네.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정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자면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각각의 라이프가 있을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제 경험에 대한 거고 제 경험은 모든 사람한테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찾으려고 노력했고 어느 부분 그 찾는 그 씨앗을 딱 발견했을 때 그걸 키워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게 저하고 그게 정말 저하고 잘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극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한순간도 이게 과연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 회의 한 번도 없이 그냥 난 무조건 이거 한다.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 난 이거 할 때 제일 난 창의적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어려워도 참 꾸역꾸역 온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자기가 재밌고 잘하는 걸 찾아서 정말 끈기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멘토님이 지금 걸어오셨던 길이 예체능의 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자면. 네네. 그런데 제 주위 친구들 중에 예체능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멘토님이 겪어보신 일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결하면은 글쎄요, 그 해결은 정말 현명하게 해야겠죠? 글쎄요, 만약 고등학교 때 너무 과에 대한 반대가 심하시다면 저는 설득을 했고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한 케이스고요, 저는. 만약 그게 설득이 안 된다면 우선은 대학을 가시고 난 다음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때는 성인이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계속 그러니까 나의 열망이 크다면 나의 확신, 의지가 크다면 분명히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멘토님의 힘든 생활을 버티게 했던 거는 바로 그 꿈이라는 거네요. 연극이 그렇죠. 꿈. 네. 재미있는 거. 저희는 되게 부럽네요. 네, 참. 근데 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오는 게. 예.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이게 참 재밌어요. 재밌는 일 하는 게 참 행복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멘토님의 타임라인 잘 들었고 그리고 어쩌면은 청소년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멘토님의 타임라인에 이어서 스와트를 이용한 멘토님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나비효과에서 준비한 멘토님의 스와트입니다. 네, 스와트는 스트렝스의 강점, 위크니스의 약점, 그리고 오퍼튜니티의 기회, 그리고 트리트의 위험을 줄인 약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스와트의 먼저 S, 강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강점 먼저 보겠습니다. 성실, 우직, 재미입니다. 네, 저는 제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뭔가 하나 만났을 때 이거다 싶으면 굉장히 그걸 성실하고 우직하게 끌어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미를 찾고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실함. 전 예전에 굉장히 천재가 부러웠어요. 저는 정말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왜 중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가 왜 천재끼가 있는 애가 있잖아요. 또 노래도 맞아요. 잘하고 막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막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질투나는 사람. 너무 부럽잖아요. 막 맞아요. 밤샜는데 막 점수 너무 잘 나오고. 맞아요. 저는 정말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쟤는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절대 그러니까 천재가 정말 성실하면 좋겠는데 보통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재를 넘는 게 성실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가보려고 하는 거. 그것이 결국에는 더 나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송인성인데 성이 성실할 성인데 예전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막 그 이름까지 왜 성실한 게 들어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나 왜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생각을 맞아요. 했었어요. 나 왜 이렇게 거저오는 게 없지? 라는 생각을 예전에 좀 했었는데 성실한 게 결국 나의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 중에 공부를 저보다 꽤 하네?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자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에 비해서 막 필기도 열심히 하고 계속 복습도 하는데 늘 성적이 안 나와서 어떡해.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무시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장난이라도 상처를 입게 되면 사실 그렇죠. 성실함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아 해도 안 되는 거 왜 해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저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모든 청소년들 모두는 아니겠지만 일부 청소년분들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분들에게 충고 한마디를 해주시자면은 근데 그게 지금 안 될까라는 거는 지금 생각이고요. 10년, 20년 그 성실함을 계속 끌고 왔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거를 나 안 되네, 안 할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또 더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계속하면 나중에 그 힘은 정말 거대한 바위덩어리 같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네, 그래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멘토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씨앗을 찾아서 네. 성실하게 그것을 도전하고 네. 그리고 우직하게 그걸 지키고 재미를 잊지 말고요. 그 안에 있는 속에서 재미를 잊지 말고요. 꼭 찾고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제가 그랬는데 재미가 네. 사실 모든 일은 재미가 있어야지 하게 되잖아요. 네. 관심이 있어야 되는 관심이 그 재미를 뜻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왜 저희가 막 억지로 이거 하기 싫은데 떠맡는 일 네. 그런 데서도 재미를 찾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멘토님은 어떻게 재미를 찾아내셨는지. 저는 모든 일에 재미를 찾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하는 모든 일에 재미를 찾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 뭘까라고 찾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근데 만약에 제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거기서 만약 정말 재미도 없다 그러면 노력은 해보겠지만 모르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좋기 때문에 난 이것만 하겠어라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그리고 그게 과정이니까요, 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다음으로 W 약점을 보겠습니다. 멘토님의 약점. 네.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잠깐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 어려움이 딱히 없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 연극 배우로 산다는 건 경제적 어려움이 밑받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제가 솔직하게 쓴 거예요. 네. 만약에 연극을 하려는 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연극을 하고 극장을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뭐 제 형제들, 저는 결혼했으니까 제 남편, 저는 아이도 있으니까 아이들, 뭐 시댁분들도 물론이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저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나 또 경제적인 부분으로나 저한테 극장을 운영하면서도 저한테 예를 들면 뭐 수익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별로 떠나 있거나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저는 제가 원하는 예술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해주신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편이고요. 보통 연극하시는 분들의 에버리지로 얘기하면 이 경제적 어려움은 항상 이게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늘 만화 식객에서도 네네. 그려지듯이 항상 연극 배우들은 가난하고 극단에서 왜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극장 안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네. 그래도 연극을 계속 해나가신 이유는 그러게 뭐예요? 말이에요. 저 같은 신념이 있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데 단적인 사례로 하나 알려주신다면. 어떤 단적인 사례요? 연극 생활이 이만큼 힘들다. 네. 고민자랑. 연극 생활 이만큼 힘들다. 아니면 제 친구 중에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연극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대학을 안 가고 극단으로 들어가서 정말? 살겠다. 극단으로 가서 청소하고 하면서 요즘은 살겠다고. 그런 극단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약간 옛날 극단이고요. 그런 사고가 네. 요즘은 그렇게 극단에서 먹고 자는 거 별로 없어요. 아, 별로 없고 남아있긴 하지만 예전같이 뭐 한 식구로
밥 해 먹고 같이 음. 생활하고 그런 개념에서 지금 좀 떨어져서 프로덕션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기획사가 더 커졌고 연출과 기획이 배우들을 오디션에서 뽑고 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그냥 식구 개념이고 뭐 무대에 올라가고 그런 개념이 있었다면 지금은 훨씬 개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대학로 나가서 하겠어라는 건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은 아. 해요. 네, 그러면 다음 오퍼튜니티로 기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하다 보면은 분명히 기회가 온다. 네. 멘토님의 오퍼튜니티. 이거는 제가 작가님과 PD님과 같이 몇 시간 동안 인터뷰 한 다음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멘토님한테도 인생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혼자 이렇게 극장에 앉아서 막 써봤어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네. 정리를 쓱 해봤는데 내가 살면서 왜 해도 안 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기회가 왔구나. 기회라는 게 계속 시도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정리하다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쭉 가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는 기회가 나한테 왔어라는 순간보다는 지나고 나면 이게 기회였구나라는 게 쓱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짜잔하고 나타나기보다는 네, 오늘 내가 지나왔던 그것 중에 하나가 기회였구나. 그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나 3일 뒤에 큰 오디션이 있어. 나 이거 꼭 붙어야 돼. 마음이 들거든요. 막 경쟁률 세는데 막 오디션 대본 받아보고 뭐 연출가 라인 딱 보고 극장이 어디서고 이런 걸 봤을 때 나 이거 나 안 되면 큰일 나.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돼. 꼭 내가 해야 돼. 이거는 정말 그런 게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하죠. 그리고 막 정말 떨리고 막 연습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전날부터 되게 컨디션 관리하면서 오디션 보고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90% 떨어지거든요. 오디션. 정말 많은 오디션 보고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면 나는 안 되나 봐. 뭐 내가 매력이 없나? 뭐 내가 능력이 안 됐나? 도대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한테 기회가 잘 안 와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나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기회 중에 그게 또 하나의 기회였고 또 이게 안 되니까 또 다른 기회가 되는구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에 어떤 작은 거 하나에 거기에 모든 거를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 그거는 예전에 굉장히 커 보였는데 사실 그게 되게 작은 기회였을 수 있고 그 당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넓게 봤을 땐 정말 큰 기회로 올 수 있고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멘토님이 지금까지 이제 연극 생활 하시면서 기회가 그러니까 짜잔하다 나타나는 것보다는 자기 노력에 그 기회가 숨겨져 있다. 맞아요. 지나온 길에. 멋진 말이에요. 네. 네. 적절했네요. 네. 그러면 다음은 위협 스위트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지? 같이 드시죠. 진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위협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강점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 간의 소통이 주제로 잡혀 있어요. 연극은 혼자 하는 예술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보통 연극 생각하시면 배우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배우 뒤에 있는 수많은 스텝이 있고 조연출이 있고 연출이 있고 무대 감독이 있고 조명, 음향을 컨트롤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작가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작업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소통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연극이라는 건 정말 제가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6주 정도의 공연 연습 시간을 매주 모여서 하루에 한 6시간씩 연습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희곡을 봤는데도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근데 그 생각들을 하나의 조율로 모으는 게 연출의 역할이고 배우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걸 조절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사람들 간의 소통이 안 되면 정말 괴롭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상대방과 함께 일하면서 되게 약간 그래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라는 어떤 그런 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얘기처럼 들리는데 사실 위협이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연극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 그렇겠죠. 근데 연극은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만들고 2시간 동안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이 와서 보는 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더 약간 치열하게 그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듣는 귀와 이렇게 약간 상대를 섬기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나는 이거 내가 정말 잘하니까 자, 이건 뭐 내 말이 맞아 아니면 뭐 그렇게 해버리면 연습 자체가 되게 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래 연극을 한 많은 사람들은 성격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 하도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는 게 버릇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사람들이 다 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연극이라는 건. 그래서 만약 내가 너무 잘났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힘들거든요. 연기도 힘들어지고 좋은 연기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겸손한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통이 부족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럼요. 이런 적이- 싸움도 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사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저 너무 가면서. 궁금해서. 아 정말요? 왜 그러냐면 저희 네. 방송부 내에서도 네. 방송부는 역할이 아무리 있어도 재분배를 다시 하잖아. 네가 네, 이거 해라 맞아요. 저거 해라 그러면은 왜 저도 그 지금 방송부거든요. 그래요? 더 왠지 이름 날릴 것 같은 그런 직함들 막 PD라든지 어. 카메라는 나 카메라 하기 싫어. 이거 뭐냐 뒤에서 맨날 보조하는 역할이잖아.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싸우거든요. 아 네. 그런 게 그렇죠. 그렇죠. 이 위치에 대해서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정말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얘기 많이 하고 이번에 또 공평하게 그거는 어떤 부분 한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소통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과거의 작품 하면서 네. 불화 있었던 거에 대해서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 생각을 하는 건 제가 지금 극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극장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지금 고민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다른 프로덕션에서 배우로 참가해서 거기에 있으면서 불화 일으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끼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지금 이쪽을 소통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극장 운영하면서 소통을 대해 생각하는 건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 말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 듣고 조율하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쟁의 뭐 종류를 얘기하자면 사실은 너무 다양해서 네. 근데 그게 항상 결과물로는 작품이 안 좋게 나오니까 그것만은 제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네, 많이 조율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그냥 뭐 막 그 연극에 관한 뭐 드라마 그런 거를 보면은 왜 잘 나가는 배우들이 다른 스태프들 무시하고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스태프에서도 계급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사람들만의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그런 거를 다 수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요. 개개인의 인성도 중요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누군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있기도 하죠. 있기도 하죠. 그럼요. 그러면은 멘토님의 스와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의 강점은 성실, 우직, 재미라고 하셨고 그리고 지난 연극 생활을 해오시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재미를 찾아가면서 활동을 해오셨고 그리고 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멘토님이 지금 극장 운영을 하시거나 혹은 그동안 해오셨던 연극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퍼튜니티 기회 같은 경우에는 시도하다 보면은 어쩌면 강점하고 연계된 성실함 시도하다 보면은 네. 기회가 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정과 노력 속에는 기회가 언제나 숨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 위협은 이제 사람들 간의 소통. 연극 하면은 이제 사실 누군가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 무대에 나가는 사람인데 네. 그런 그렇죠. 거를 이제 극장장이신 만큼 조율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멘토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관객분들 중에
궁금했던 점이나 오늘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자유롭게. 네. 30. 저 그 오디션 네. 볼 때 네. 90%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뭐 대회나 아니면 각종 뭐 이런 대회 나갔을 때 하나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그것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 솔직히 다음에는 나가기 싫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를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자신감도 되게 하락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극복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자신감을 어떻게 다시 찾는지. 그 오디션 볼 때마다 너무 크게 거기에 뭔가를 걸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지면 내 능력이 부족한 거고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오디션은 어떠한 종류의 배우를 찾는데 거기에 내가 안 맞았구나. 이번 작품 나하고 기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보내주는 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쿨하게. 쿨하게 되는 거 참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어쨌든 내가 날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상처니까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다음 거에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 하고 그냥 보낼 수 있는. 그리고요. 그게 많이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인이 박혀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냥 하면 돼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그래 그러면 나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능력을 많이 키워놓고 내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도 같이 고른다. 나도 당신을 고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션 보러 갔는데 어떠한 부분이 나하고 맞았고 이 부분 맞지 않으니까 나는 그럼 나를 뽑아주세요 라는 부분도 있지만 나도 당신을 내가 내 마음에서 당신을 뽑을 수 있을 만큼 당신도 괜찮은가? 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디션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그런 거. 연극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OTR이라는 오디션이 있고요. OTR이라는 그 인터넷 커다란 오디션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보통 다 올라오는 게 상업극 오디션이에요. 굉장히 젊은 배우들 뽑고 20대 아주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을 뽑는데 저는 사실 OTR은 사용하지 않죠. 보통 오디션 같은 그런 어떤 연극 오디션의 기회는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죠. 네,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요. 그쪽에서 활동 분야 쌓고 연극계는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서로 많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식의 연락이 오고. 근데 지금 시작하는 만약 젊은 연극 지망생 아니면 작은 역이라도 시작해 보겠다 그러면 OTR 같은 데를 많이 사용하죠.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네, 될까요? 하세요. 제가 심리학에 대한 만화를 봤는데 거기서 배우들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배우들이 한 작품에 깊게 몰입을 해서 실제로 밖에 연극이 아닌데도 밖에 나와서도 그냥 자기가 아니라 그 연극 하는 그 주인공으로 생활을 하고 이런 게 심리학적으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캐릭터화 되는 거죠, 개인이. 그러니까 네. 배우가 캐릭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캐릭터적인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생각하고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캐릭터 연구하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캐릭터의 부분이 이렇게 커져요. 자아의 부분보다요. 이렇게 내가 있으면 캐릭터란 부분이 점점 커져요. 공연하다가 이렇게 자아가 이렇게 늘려나 있거든요. 그러다가 공연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몰려가면서 다시 자아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연습 많이 하고 훈련 많이 되고 그리고 이게 무슨 필 받았어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나 오늘 좀 필 받았어 무대에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배우가. 그래서
캐릭터 했다가 다시 자로 돌아오고 다음 역 맡아서 그 캐릭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모르겠어요. 만약 너무 깊게 뭐 영화에서 나오거나 뭐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서 빠져서 그건데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멘토님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매 공연 경험하죠. 어떤 작품, 특히 어떤 작품에서? 특히 어떤 작품에서 제가 한 2년 전에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작품 이름이 변태예요. 변태. 근데 그 성변태가 아니고 그 번데기 껍질 벗는 허물 벗는 그 나비 변태인데 그 작품이 딱 남자 배우 2명에 여자 배우 1명 저랑 같이 2시간 반을 풀로 그냥 무대에서 해야 됐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아, 내 자아가 이렇게 물러나고 캐릭터가 차지하는구나. 라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 표현으로는 아, 무대에서 존재하는구나. 보통 약간 배우들 처음 시작하거나 어느 부분 굉장히 노련해지기 전까지는 아, 이 부분에서 자 어디 옆모습 보이고 뭐 약간 이런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야, 여기서 내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지 뭐 배우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튀나 뭐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젊은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캐릭터가 완전히 들어와서 무대에서 그냥 그 2시간 반 그냥 그 무대 속에서 살아버리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정말 재밌어져요. 연기라는 게. 상대 배우가 그게 또 가능하면 정말 관객들은 되게 해피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렇게 너무 재밌게. 예, 그 작품이 변태였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거기까지 제가 못 들어갔었는데 그게 제가 연극 시작하고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전 그 전에 되게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 단계 더 깊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한번 가능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 매 순간 훨씬 깊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캐릭터에 대해서.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아쉽지만 송혜선 멘토님과의 나비 효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이제 사실은 제 인생에서 어쩌면 처음인 연극 배우분을 만나보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아 연극 배우인데 살짝 거리감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저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단절된 사람이었으니까. 그럼요. 근데 오늘 이제 멘토님 만나보면서 아 연극 배우라고 할지라도 내가 했던 고민들을 먼저 겪어오셨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다. 그리고 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구나 나를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해화동 가면 대학로 가면 이제 앞에서 그 연극표 팔면서 되게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 금지돼 있는 건데 하는 아, 거예요. 그런 예, 거예요? 보통 그건 딱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딱 나오자마자 음. 이제 막 오셔서 막 네네. 권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연극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고요. 아. 그분은 약간 삐끼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들은 연극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저도 연극을 많이 봤고, 네. 네,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하는 연극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이렇게 표를 막 아, 네네. 네, 관객 강제로, 잡아오는 거요? 네. 네. 권유하고 네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멘토님 오셔서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연극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데 정말 나중에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보람찬 네. 네, 그런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네. 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오늘 많이 배웠으니까 네,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아, 감사합니다. 그럼 멘토님께서도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거 간단한 소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제 청소년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거는 그러니까 저한테도 쉽지 않았던 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어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고 찾고 그렇게 하라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건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근데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네,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멘토와의 만남 나비효과 MC 김미루 MC 탁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